안녕하세요, 김학수입니다. 오늘은 제6조 폐업 등의 신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그 기간 동안 휴업하였다가 그 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도 그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1개월 미만으로 쉬거나 아니면은 그 재개할 때는 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신고해야 되고, 휴업 후에 그 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이었을 때는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또 휴업 기간이 1개월 미만이어서 그 업을 재개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그냥 간단히 읽어 보시면 되고, 자,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 보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폐업 같은 걸 신고할 때 서류를 제출한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세법 관련된 것들까지는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장품의 취급 기준, 뭐 제1절 기준, 그러니까 취급, 화장품의 취급 제1절 기준. 그래서 화장품의 안전 기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부터 또 이제 쭉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지정 원료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한국은 화장품 그 원료 시스템을 뭐 네거티브 시스템과 파지티브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일단 기본적인 화장품의 제조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해서 고시해줘서 이거는 사용할 수 없어라고 한다면 화장품을 만드는 사람의 책임하에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고시해주는 방식이 있고, 자, 어떤 경우에는 쓸 수 있는 원료만을 지정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거?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과 같이,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사양에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서는 그 사용 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된 원료 외에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앞에서는 일반적인 화장품의 원료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고시하고 그 외의 원료들은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 요거는 쓸 수 있는 것들을 지정하고 그 용량까지 다 지정을 했다는 거죠. 그것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쭉 읽어 내려가 보시면, 자, 사명에 따라서 뭐 위의 평가가 완료된 경우 이제 해당 화장품 원료 등을, 그러니까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를 지정하거나 그 사용 기준을 지정해야 한다. 이런 이제 절차들이 이제 밑에서 위해 평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리령으로 가보면 화장품 원료 등의 위해 평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 8조 3항, 법 8조 3항에 나와 있었던 위의 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는 겁니다. 확인, 결정,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서 실시한다. 자, 위의 평가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확인, 결정, 평가. 자, 1번 위해 요소의 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여 위험성을 확인하는 과정. 확인. 위험성이 있구나. 그래서 위의 요소의 인체 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의 결정 과정, 확인 후 결정 과정. 자, 그 다음에 위의 요소가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 평가 과정.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확인, 결정, 노출, 평가.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서
위해도를 결정하는 과정. 요 순서는 뭐 나중에 외우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이제 화장품의 원료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방식으로 순서로 이제 화장품의 원료의 위해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런 절차가 있다라고 기억하시고 나중에 다시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지정된 원료들의 안전성 검토 주기는 5년으로 한다. 5년에 한 번씩 이제 안전성을 다시 검토한다는 거죠. 그래서 5년. 그리고 뭐 새로운 사용 기준이나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 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죠. 이런 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그럴 때 어떤 자료들을 제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쭉 읽어 내려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계속 나왔던 안전용기 포장에 관련된 거. 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또는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는 화장품을 판매할 때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용기 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앞에서 이제 하셨을 때 안전용기 포장이라고 하는 법적 정의를 이제 외우고 오셨고요. 그래서 1항에 따라서 안전용기 포장을 사용해야 할 품목 및 용기 포장의 기준에 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총리령을 띄어다 봤습니다. 그래서 안전용기 포장 대상 품목 기준은 나중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린이 제품에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많기 때문에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용기 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근데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런 거였죠. 다만 결국 안전용기 포장 대상을 이제 밑에서 지정을 하는데 그 외에 다만 이러이러한 거는 어린이들이 쓴다 하여도 안전용기 포장 대상, 그러니까 포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일회용 제품. 그 다음에 용기 입구 부분이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입구 부분이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압축 분무용기 제품. 단 에어로졸 제품은 등. 그러니까 단 압축 분무용기 제품, 에어로졸 제품 등. 그러니까 일회용 제품, 그 다음에 용기 입구 부분이 펌프 또는 방아쇠로 되는 분무용기, 칙칙칙 뿌리는 거,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에어로졸 칙 이렇게 누르면 가스 분사되듯이 나오는 압축 분무용기. 요 세 가지는 안전용기 포장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어린이들이 쓰게 한다고 해도. 자, 그래서 아래는 이제 안전용기 포장 대상이라는 거죠. 안전용기 포장을 하여야 하는 각 품목은 다음과 같다. 이거는 그래서 뭐 이 뒤에 시험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 1차 시험 볼 때는 계속 나왔던 얘기죠. 예시 문항에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세톤을 함유하는 거, 그러니까 손톱 지우는 거 뭐 이런 것들이겠죠. 네일 에나멜 리무버, 뭐 폴리시 리무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세톤을 함유한 제품은 반드시 안전용기 포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린이용 오일일 때, 애기들이 쓰게 만든 오일인데 등의 개별 포장단 탄화수소류가 10% 이상 함유하고 탄화수소를 10% 이상 함유하고 운동 점도가 요거 이하인 비에멀전 타입의 액체 상태의 제품이 그냥 삼킬까봐, 그래서 마실까봐. 그래서 아무튼 어린이용 오일 등에서 탄화수소류가 10% 이상 함유되면서 운동 점도가 요거 21cm 스톡스 이하인 액체 상태의 제품일 경우엔 안전용기 포장 대상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별 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가 5% 이상 함유되는 액상 제품도 안전용기 포장 대상입니다. 애들이 결국 이제 열어서 닿거나 뭐 눈에 닿거나 입에 들어가거나 하면 안 되는 제품 성분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안전용기 포장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거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나왔지만 안전용기 포장은 법적 정의인 거죠. 성인은 개봉하기 어렵지 않으나 자, 몇 세? 만 5세 이하? 아니죠, 미만의 어린이,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어야 한다. 근데 이 기준은 화장품법에 따른 어떤 기준이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 뭐 이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안전용기 포장, 그러니까 안전용기 포장에 관련된 기준은 화장품법에서 정해진 기준이 아니에요. 포장지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시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용기 포장, 이제 포장해야 되는 대상들 그리고 예외 사항들 나중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절 표시 광고 취급, 이제 화장품의 용기나 뭐 포장 등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기재사항 이렇게 나와 있고, 앞에서 저랑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게 이제 공부해 보셨죠. 1차 포장이 뭔지, 그러니까 내용물이 직접 닿는 포장을 1차 포장이라고 했었고, 그 바깥쪽에 이제 포장하는 거, 단상자나 이런 것들 2차 포장이고요. 그래서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표시하여야 된다. 자, 다만 항상 다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용량이 소량인 제품,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이러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용량이 작고 포장 단위가 작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만 쓸 수 있다라고 해서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사용기한만을 기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 2차 포장에 써야 하는 이런 부분들,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주소, 그러니까 전성분, 그 다음에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라떼 번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혹은 개봉 후 사용기간, 가격, 그다음에 기능성 화장품을 나타내는 것, 사용할 때 주의사항, 그 다음에 뭐 그 밖에 총리령을 정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기재 사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포장에 근데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내용은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겠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내용이어서 다른데 뭐 어디다 쓰거나 혹은 어떤 걸 생략하거나 하더라도 1차 포장의 아래의 내용은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화장품의 명칭은 너무 당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 자,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간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나중에 잘 생각해 보시면 맞춤형 화장품을 혼합해서 이제 새로 만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화장품의 명칭도 이제 바뀔 수도 있고, 맞춤 화장품에 또 그 판매업자들이 이제 또 쓰일 수도 있고, 제조번호는 바뀌겠죠. 왜냐면 A랑 B를 혼합을 하게 되면 A의 제조번호, B의 제조번호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맞춤 화장품의 등록번호가 생겨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일반적으로 화장품에 기재되는 1차 포장에 기재되는 내용들이 있고, 나중에 맞춤 화장품에 맞춰서 공부를 하실 때는 그 부분에 맞춰서 어떤 차이가 있게, 그러니까 맞춤 화장품 1차 포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하는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공부하시는 거니까 일반적인 1차 포장에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래 네 가지다. 이건 반드시 나중에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뭐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인들 분들을 위해서 점자 표시를 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아무튼 1, 2항에 나와 있는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이제 총리령을 띄어다 놨습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의 포장, 뭐 기재사항, 뭐 이렇게 해서 총리령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 호에 해서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아래 것을 기재한다. 근데 2호의 포장의 경우 가격이란 뭐 견본품 및 비매품 등의 표시를 말한다. 뭐 이거 쭉 되어 있는데 읽어보시면 아무튼 자, 잠깐 다시 한번 법 제10조 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차 포장,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만을 기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나머지는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기재해도 되는 제품들 보면 1번 내용량이 10ml 이하이거나 혹은 10g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에는 위에 있는 요 사항들만 기재해도 된다. 그 다음에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그러니까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한 그러니까 테스터죠. 미리 화장품 그러니까 소비자가 시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가격의 표시는 이때는 견본품, 비매품 등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샘플이니까. 그래서 용량이 작은 제품 10ml 혹은 그러니까 10ml 혹은 이제 10g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에는 위에 적혀진 내용만 적어도 되고 이제 용량에 상관없이 테스터 이렇게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들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적고 가격 대신 견본품이나 비매품으로 표시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법 제10조 1항 3호에 따라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이란 다음 각호의 성분을 말한다. 그러니까 전 성분을 쓰는데 그 중에서 전 성분에 안 써도 되는 성분들,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전 성분에 쓸 때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은 자, 다음과 같다. 기억하시면 좋겠죠. 나중에. 그래서 제조 과정 중에 제거되거나 최종 제품에는 남아있지 않은 성분은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전 성분 기재 사항에. 제조 과정 중에 제거되거나 최종 제품에는 남아있지 않은 성분은 그러니까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있는 부수 성분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있는 성분. 그러니까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가 있는 부수 성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원료를 납품을 받을 때, 그러니까 A라는 원료를 납품을 받을 때 그 안에 이제 그 원료의 어떤 그러니까 안정성을 위해 혹은 방부를 위해서 들어가 있는 그 양들이 미미하게, 그러니까 부수 성분은 그 효과가 나타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내용량이 10ml 초과 50ml 이하 또는 중량이 10g 초과 50g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인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성분을 제외한 성분. 그러니까 자 볼까요?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인데 전 성분 중에 10에서 50 사이에서는 전 성분을 일단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전 성분을 안 써도 되는데 가부터 바까지에 있는 성분은 꼭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용량이 10ml 초과 50ml 이하 중량이 또는 중량이 10g 초과 50g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인 경우에 다음 항목의 성분을 제외한 성분. 결국 무슨 얘기냐면 50ml 이하의 보통 그냥 화장품에는 전성분 표시를 생략해도 된다는 겁니다. 전성분 표시를. 근데 전성분 표시를 생략해도 되지만 가나 다라 마 바는 생략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제외한 성분은 전성분은 생략해도 되는 거니까 타르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에 들어가 있는 인산염의 종류, 과일산,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 효과가 나타나게 한 원료,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배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는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법 10조 제1항 9호에 따라서 화장품의 포장 기재에 표시해야 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고, 제품을 쓸 때는 어떻게 쓰고, 이렇게 그런 것도 있죠. 어떻게 접촉하면 뭘 해야 되고. 그래서 화장품의 유형과 사용 시 주의사항은 나중에 따로 읽어보시면 웬만하면 자연스럽게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사항들은 이제 화장품 포장에 기재해야 되는 표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단상자를 잘 보면 이제 바코드 들어가 있고, 그래서 바코드 표시하고 하는 거는 나중에 부록에서 보시면 되고,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이제 심사를 받고 보고한 효능, 효과 혹은 용법, 용량 등을 쓰게 돼 있고, 자, 성분명을 제품 명칭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세라마이드라고 한다면 화장품 이름으로 세라마이드라고 쓰게 된다면 화장품의 이름에 성분의 이름의 일부를 쓰게 된다면 그 성분은 얘가 몇 퍼센트 들어간 건지 써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가령
판테놀을 넣었는데 전성분에 판테놀이 들어갔는데 이름에 A 판테놀 크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썼다 치면 그 용량, 그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체 세포 조직 배양액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 함량. 그래서 막 이렇게 되면 뭐 몇 ppm이 들어가 있다고 이제 써 있죠. 그다음에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료의 함량. 그다음에 뭐 수입 화장품 경우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능성 화장품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이제 기능성 화장품 8호에서 11호까지 어떤 거냐면 탈모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여드름에 관련된 거. 자, 이제 아토피는 없어졌고 피부 장벽.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 문제로 뭐 가려움증이 생긴 그렇게 됐죠. 아무튼 그 부분, 그다음에 튼살. 요 네 가지에 대한 기능성 화장품인 경우에는 어떤 문구를 써야 된다? 질병의 예방,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화장품 포장에 기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화장품 포장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들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코드 들어가고 이런 거 들어가고 이런 거 이제 성분명을 이름에 썼을 때 뭐 이렇게 함량을 써야 되고 뭐 이거 배양액들이 들어가면 그 함량을 써야 돼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능성 화장품을 표시할 때 탈모나 여드름이나 피부 장벽에 관련된 기능성 혹은 튼살에 관련된 기능성 화장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넣어줘야 됩니다. 요것들 네 가지. 미백 혹은 주름 개선 이쪽은 아니죠. 자, 탈모, 여드름, 피부 장벽, 튼살에 관련된 것들은 이 문구를 넣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새로 추가된 거니까 추가됐다기보다는 영유아에 관련된 거니까 또 꼭 외우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강목의 어느 하단에 해당되는 경우 이제 보존제 함량을 써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영유아용 제품인 경우, 이제 영유아용 제품을 표시하는 경우는 보존제의 함량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용이라는 것은 나이로는 제가 다 옮겨다 놓은 겁니다. 일단 만 3세 이하를 영유아용이라고 하고, 그래서 영유아용 제품류에는 그냥 다 앞에 원래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영유아용, 영유아용. 그래서 영유아용 샴푸, 린스, 로션, 크림, 오일, 인체 세정용 제품, 영유아 목욕용 제품이라고 만약에 표시 광고를 하게 되면 보존제 함량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화장품의 어린이용 제품이라고 광고하려는 경우에 이제 보존제 함량, 영유아용 제품이거나 어린이용 화장품, 어린이는 몇 세 기준?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 이런 경우는 뭘 쓴다? 보존제 함량을 용기에 포장에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전성분을 쓰지 않으시려고 이제 제조에 사용된 화장품의 성분 기재 표시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뭐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서 바로 확인하거나 뭐 이제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거나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화장품 포장, 표시 기준, 표시 방법 등은 또 나중에 이제 부록을 살펴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의 가격은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판매자가 판매하려는 가격을 표시하는 겁니다.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아니죠.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그냥 판매자, 소매업자, 소매 판매업자가 그냥 정하면, 그러니까 표시하면 됩니다. 가격의 표시는 직접 판매하려는 자가 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되 그 세부적인 표시 방법은 뭐 이렇게 고시한다. 그래서 나중에 부록 9에서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할지 아니면 바로 다른 걸로 넘어갈지 모르지만 부록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재하고 표시할 때 주의사항은 어떻게 한다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다른 문자 또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되 한글로 정확히 기재 표시하고 한자 또는 외국어를 기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글로 읽기 쉽게 기재 표시하는데 한자,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고 수출용 제품인 경우에는 그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도 적을 수 있다. 그리고 전성분은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오해할 만한 표시 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 또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 화장품처럼 알게 만들 만한 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천연 화장품 혹은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데 그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화장품, 혹은 이제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여서 잘못 인식하게 만들 만한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아닌데, 의약품이 아닌데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데 천연 화장품이나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데 그런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표시 광고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준수사항은 또 총령에 또 일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실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자나 판매자가 자기가 행한 표시 광고 중에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서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화장품은 이러이러한 효능 효과를 갖는다고 광고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실증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고, 식품 식약처에서 제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이 제품은 어디 어디에 개선에 효과가 있어요라고 했는데 이 원료의 어떤 일반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뭔가 논문을 냈어, 아니면 어떤 뭐 이런 검사들을 했었을 때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입증받을 만한 실증 자료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뭐 특이사항이 있으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 실증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도 제출하지 않고 표시 광고를 계속 하게 되면 이제 광고 중지 명령을 받을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실증 자료의 범위는 뭐 아래와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이제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관련된 거는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